파월이 말한 직관의 의미라는 주제로 어제 있었던 잭슨홀 연설을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다가올 10년 통화정책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이번 잭슨홀 미팅의 주제였는데, 현재 글로벌 정부들과 중앙은행들이 자국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현재 경제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이 과연 어떤 통화정책을 발표할 것인가, 사실은 시장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큰 기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젯밤 10시부터 11시까지 대략 1시간 동안 연준 의장 파월이 화상 라이브로 이 연설을 진행을 했었는데, 해당 연설에서 장기 목표 통화정책 전략을 개정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연준위원회 17명들이 만장일치로 개정에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매번 하는 통화정책 발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번 통화정책 전략 개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지난 40여 년간, 대략 한 40여 년간 이어왔던 연준의 스탠스가 앞으로는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통화정책 전략 개정의 핵심은 평균 물가 목표제의 도입입니다. 이것을 도입하기로 발표를 했는데, 지난번 영상에서도 일드캡보다는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라이브를 시청을 하고 파월의 잭슨홀 연설문, 이것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쭉 읽어보고 들었던 생각은, 다가올 10년, 앞으로의 10년은 통화정책이든 재정정책이든 아니면 정치적으로든 아니면 기축통화 부분이든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투자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볼까 하고, 파월 잭슨홀 연설문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통해서 원문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연설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해당 연설문은 연준 통화 정책의 진화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좀 발췌를 해봤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 달성을 위하여 2019년 초부터 공개 검토를 시작을 했습니다. 경제는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FOMC의 전략은 새로운 진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느낄 만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연준이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해서 노력은 해왔지만, 뭔가 경제 환경이 바뀌고 있다라고 작년부터 느꼈기 때문에 2019년 초부터 통화 정책을 뭔가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얘기하는 것인데, 투자자 입장에서도 과거의 경제 논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뭔가 경제가 변화하는 시점, 그리고 이런 통화정책, 경제정책들이 변화하는 이런 시점에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이해해보는 것이 굉장히 지금은, 현 시점에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연준도 동일한 얘기를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2000년대 초까지는 전 세계 많은 중앙은행은 국가별로 특징이 다르긴 하지만 동일하게 물가 목표제로 알려진 통화 정책을 채택을 했습니다. 물가 목표제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의도를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중이 명확하게 통화 정책을 이해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도 원래 실수를 해가면서 발전을 하고 진화를 하듯이 연준도 그동안의 실수들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어왔고 진화를 해왔다라는 얘기를 한 것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린 부분이긴 하지만 1970년대, 80년대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했던 것은 중앙은행들이 대중들한테, 시장한테 우리가 어떤 통화 정책을 쓸 것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되고, 그렇게 깨닫고 난 후에 대략 2000년대 쯤에 이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모여서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시장에게, 대중에게 우리가 어떠한 통화 정책을 쓸 것이라고 알려주자. 그렇게 해서 통화 정책을 해보자. 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2% 물가 목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 2% 물가 목표제는 지난 20여 년간 이어져 왔다라는 부분을 연준이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벤 버냉키의 지도 아래 연준은
유연한 물가 목표제와 관련된 많은 기능을 채택을 했습니다. 자넷 일런은 통화 정책에 대한 FOMC의 접근 방식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2012년 1월 위원회는 장기 목표 및 통화 정책 전략에 대한 첫 번째 성명을 발표를 했으며 핵심은 2%라는 장기적인 물가 목표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노동시장의 구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비금전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위원회는 완전 고용을 위한 수치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성명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싸우면서 얻은 교훈과 유연한 물가 목표제를 통해 전 세계에서 얻은 교훈을 반영하는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2012년에 연준이 한 번 더 진화했다라는 것을 알리는 발언인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12년에 버냉키가 얻은 교훈은 시장에게 우리가 뭘 할 것이라고 너무 알려주지 말자. 이걸 너무 알려줬더니 이게 정책이 안 먹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었는데 그 부분을 연준은 진화한 것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목표는 명확히 했지만 2%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목표로 합니다를 명확히 했지만 2012년부터는 완전 고용에 대한 수치 목표는 이제 설정하지 않고 얘기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인플레이션과 싸우면서 얻은 교훈, 이거는 이제 1970년대, 80년대의 그 교훈, 그렇기 때문에 2% 물가 목표제를 도입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 2012년부터는 물가 목표제는 동일하게 유지를 했지만, 완전 고용에 대해서는 이제 수치를 알려주지 않는, 한 번 더 진화를 했다라고 발언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이 정책 변경은 분명히 했지만, 정책에 대한 스탠스는 변경을 했지만, 기본적인 스탠스는 유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이 정책을 펼칠 때 잘 알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앞으로도 뭘 하려는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연준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여전히 알기 어렵고 이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현재도 연준이 얼마 전에 회사채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매입을 하지 않고 말로는 굉장히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했어서 이 시장에 다소 실망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연준은 앞으로도 뭔가 정책을 한다고 발표는 하겠지만 현재도 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을 함으로써 우리가 뭘 하겠다라고 발표는 하겠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려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전히 연준의 스탠스는 알기가 좀 어려울 수 있고 이 부분을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검토 동기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는데 이것도 중요한 부분만 좀 발췌를 해서 좀 설명을 해봐 드리면 네 가지 주요 경제 발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우리의 검토의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첫 번째, 경제의 잠재적 또는 장기 성장률에 대한 중앙값이 2012년 1월 이후 2.5%에서 1.8%로 감소를 했습니다. 인구 성장 둔화와 고령화를 반영하여 이전에 비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주요 동인인 생산성 증가의 감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연준이 얘기하는 생산성이 노동 생산성인지 아니면 부채 생산성인지 아니면 GDP 성장에 기여하는 뭐 연준의 통화 생산성이라든지 어떤 생산성을 말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일단은 앞으로 미국 경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향할 것이라고 연준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 동기이고 두 번째 미국과 전 세계의 일반적인 금리 수준이 하락을 했습니다. 중립금리에 대한 중앙값의 추정치는 2015년 이후 4.25%에서 2.5%로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중립금리의 하락은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가 좋은 시기에도 유효 하한선에 가까워지면서 연준은 금리를 인함으로써 경기 침체기에 경제를 지원할 여지가 적습니다. 그 결과 고용과 물가 안정성 측면에서 경제적 결과가 더 나빠질 수 있으며 그러한 결과의 비용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연준이 금리를 낮춰오면서 이 경기 침체에 대응을 해왔지만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금리를 낮추고 통화정책을 펼쳐도 그게 이제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뭔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유효 하한선 이것이 유동성의 함정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기가 안 좋을 때 연준이 아무리 돈을 풀고 아무리 금리를 낮춰도 먹히지 않는다라는 것이 유동성의 함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이 유동성의 함정을 탈피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통화 정책인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하는데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올해 초 종료된 완전 고용의 긴 확장은 5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했었습니다. 긴 확장이 계속됨에 따라 이익은 사회 전반에 널리 공유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에는 이러한 이익이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여 년간은 완전 고용에 이를 정도로 미국 경제가 좋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실업률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세 번째 동기가 되었다라는 발언을 한 것인데,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연준은 이 고용의 질보다는 실업률의 절대적인 수치, 이것만 신경 쓴다는 점입니다. 사실 지난 10여 년간 미국이 완전 고용을 이루게 되면서 굉장히 놀라움을 주기도 했지만, 반면에 이 서비스 업종, 단순 노동, 이런 취업자들이 많아져서 실업률이 낮아진 것 뿐이지 전반적인 고용의 질은 좋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좋아졌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논란이 굉장히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용의 질은 사실 정부의 역할이지 연준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연준은 실업률 자체를 두고 완전 고용에 이르렀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연준은 고용의 질보다는 실업률의 절대적인 수치만 신경 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역사적으로 고용시장은 인플레이션을 크게 상승시키지 않습니다.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물가 상승률도 지속적으로 낮아졌고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우리가 필립스 곡선의 평탄화라고 부르는 고용시장의 견고함에 따른 물가 상승의 미반영은 낮은 인플레이션 결과에 기여를 했습니다. 좀 복잡한 얘기인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해보면, 이 필립스 곡선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이게 물가고 이게 만약에 완전 고용이라고 한다면, 완전 고용이라는 것은 취업자가 많다는 얘기이고, 그렇다는 것은 소득이 높고, 소득이 높기 때문에 소비가 급증을 해서 완전 고용에 이를수록 물가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이 완전 고용에 가까워짐에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이 상황을 이 연준이 네 번째 동기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고용에 가까워지지만 물가가 오르지 않는, 그래서 평탄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 것이, 기존에는 완전 고용이나 물가 안정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둘 중에 하나가 달성될 것 같으면 연준이 통화 정책을 변경을 해줬습니다. 예를 들면 완전 고용에 가까워질 것 같으면 연준이 생각했을 때는 물가가 높아지겠구나. 소득이 높아졌으니까 소비가 늘어나고 물가가 높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통화 정책을 약간 긴축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게 평탄화되고 있다라는 게 연준이 깨달은 부분이기 때문에, 고용이 완전 고용에 이르러도 인플레이션을 크게 상승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완전 고용에 가까워지더라도 이제 긴축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것을 용인하겠다는 뜻이고, 완전 고용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물가 상승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고용이 가까워져도 완화적 통화 정책을 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장기 목표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미달은 우려의 원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싶어 한다는 것이 반직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낮고 안정적인 물가 상승은 잘 작동하는 경제의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식품, 휘발유 같은 필수 품목의 높은 가격이 많은 가정, 특히 실직과 소득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확실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역학적 역동성이 발생하는 것을 보았으며, 일단 시작되면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러한 역동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이번 그 연설문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연준 이런 그 의장들은 이렇게 감정적인 발언을 사실 많이 하는 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정보다 이성이 굉장히 중요한 지위인데 이 해당 발언에서는 어느 정도 이 파월이 감정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 연준이 지금 통화 정책을 시행을 하면 더 돈을 많이 찍어낸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이 어려운 사람들, 이 저소득층들은 분명히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근데 이것을 그냥 방치해뒀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러한 역동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밝힌 것인데 이 부분에서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 연준이 얘기한 반직관적이라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떤 뜻이냐면 연준이 앞으로 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돈을 더 많이 찍어내고 더 완화적인 정책을 쓰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싶어 한다고 시장이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시장에게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을 분명히 잘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연준이 앞으로 돈을 많이 찍어낼 거기 때문에 돈이 흔해지네? 그럼 물가 오르겠네? 그러면 중기 침체 중인데 물가가 오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겠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연준이 반직관적이라는 것으로 시장에게 표현을 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역시도 우리도 연준이 돈을 많이 풀지만 그것은 통화적인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려는 게 아니라 실물 경제의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려는 거구나 이렇게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연준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은 연준이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 것이고 왜냐하면 이 평균 물가 목표치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공황 그리고 아베노믹스처럼 강력하게 이 통화 가치를 하락시키려는 목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수반되어야 실제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수반되어야 할 텐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 연준이 지금 이 평균 물가 목표지를 도입하는 것은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긴박하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피할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라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밝힌 것은 마치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마지막 각오를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연준이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감정적인 발언을 좀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것은 감정적인 부분이라 좀 배제를 하더라도 어쨌든 이 대목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연준의 완화적 통화 정책을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오해하지 말라고 시장에게 당부를 했다. 그래서 연준이 얘기하는 이 직관에 대한 부분은 의미는 우리의 정책을 오해하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연설문은 뒤에서도 이어지는데 한 번에 다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영상을 제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 연준 연설문 리뷰를 통해서 느낀 점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만약에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을 한다면 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 있고 달러가 약세로 진행될 수 있고 나스닥이나 S&P보다 다우지수가 좋을 수 있으니까 다우지수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현재 시장이 비이성적이라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국채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영역에 들어감에 따라서 국채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또는 시장에서 흘러들어온 유동성들이 합쳐져서 갈 곳 없는 자금들이 금리가 낮아지면 성장주 쪽으로 몰리고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가치주 쪽으로 또 돈이 몰리고 또 국채금리가 낮아지면 성장주가 금으로 또 몰리고 이렇게 일정한 패턴이 나타났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어제도 동일하게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발표를 한 후에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나스닥이나 S&P보다 다우지수가 아웃퍼폼을 했고 또 금 가격은 또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패턴이 한두 달 전에 이어졌던 비이성적인 패턴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는 좀 정상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제 기준에서 생각했을 때 이 비이성적인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연준이 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한다는 건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는 뜻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국채금리의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인데,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러면 다시 국채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나타났던 비이성적인 이런 패턴이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국채 금리가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러면 기존의 증시나 금이나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왔던 자금이 다시 국채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되면서 어, 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하게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준과 시장의 입장에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시장이 주식 팔고 채권 팔고 이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이 요구하는 것을 연준이 어느 정도 들어줬다면, 시장이 울 때 연준이 사탕을 이렇게 하나씩 줬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앞으로 그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것은 강력하게 연준이 완화 정책, 통화 완화 정책을 더 써야 되는 부분인데, 과거에 대공황 때도 그랬고 아베노믹스 때도 그랬고, 이 평균 물가 목표제, 이 통화 가치를 절하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대담한 도전이고 위험한 도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이후처럼 시장에 올 때마다 사탕을 주는 쪽의 스탠스는 연준이 취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연준이 시장에게 맞서지 마라 이렇게 좀 생각이 됐었다면, 이제는 다시 연준에게 맞서지 마라라는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제 시장이 만약에 연준이 뭔가 선물을 안 줄 것 같다는 느낌에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간다면, 그때 연준이 물론 또 선물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스탠스가 기존하고는 좀 바뀔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유심히 관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연준의 연설문을 통해서 연준의 스탠스를 앞으로도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힌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뭔가 많이 변화되는 시점이고 변곡점에 와 있다는 점에서 현재 무슨 어떠한 포지션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10년 동안 투자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 자문을 해봤을 때는 현재 경제 변화에 대비하고 집중하는 것,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머지 리뷰는 추가적인 영상을 통해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